내 인생 이 꼴난 거 다 엄마 때문이잖아. 45이나 먹어서 시집도 못 간 채 칠순 노모 곁에 사는 노처녀 딸. 그게 지금 제 초라한 이름표예요. 내 청춘 다 바쳐 가족에게 다 쏟아부었는데 정작 내가 돌아본 내 삶은 무너져 있었고 방구석에 괴물이 되어 갇혔던 어느 밤, 밥 먹으라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리도 끔찍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결국 평생 참아왔던 독서를 엄마 얼굴에 대고 잔인하게 쏟아냈습니다. 평생 죄인처럼 살던 우리 엄마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순간에도 엄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건 가족이 아니라 제 억울함 뿐이었다는 걸요.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가 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올해 제 나이 45입니다. 남들은 이 나이쯤 되면 아이 학교 문제로 바쁘고 명절이면 시댁 눈치에 치이고 남편 승진에 마음 졸이며 살겠지요. 그런데 저는요, 여전히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이제 일흔이 되신 엄마 곁에서 시집도 못 간 노처녀 딸로 살고 있어요. 45이나 됐으면 이제 엄마한테서 독립을 해야지. 저 집 딸은 왜 시집도 안 가고 아직도 엄마랑 저러고 산대? 라며 저와 우리 칠순인 엄마를 동정 섞인 눈으로 쳐다볼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아마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희 엄마 같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면 저 같은 딸을 곁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저는 네 자매 중 맏딸입니다. 하영이라는 제 이름 석자 앞에는 늘 큰딸, 장녀, 첫째라는 이름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어릴 적엔 그게 참 대단한 특권인 줄만 알았습니다. 명절에 할머니 댁에 가면 세뱃돈도 제일 먼저, 그것도 동생들보다 많이 받았고 친척 어른들도 역시 맏딸이라 다르네 하며 추켜 세워주셨으니까요. 우리 엄마도 그때는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하영이가 최고로 듬직해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항상 반에서 시험을 보면 상위권이었고 그런 성적표를 들고 갈 때면 부모님은 역시 우리 집 장녀야 최고다라며 기뻐하셨죠. 가끔 아버지가 기분 좋게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오시는 날엔 제일 먼저 큼지막한 다리 한쪽을 툭 떼어 제게 쥐어주시면서 이건 우리 큰딸 거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무렵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더니 기분이 좋을 때만 가게에 나오고 나쁘면 아예 자리를 비워버리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아버지는 그 무렵 이미 도박이라는 늪에 깊이 빠져 계셨던 거예요. 우리 집은 원래 꽤 잘 나가던 동네 갈비집이었습니다.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 그날그날 손님상에 나갈 밑반찬들을 정성껏 만드시고 아버지가 홀을 챙기며 두 분이 피땀 흘려 일구어낸 소중한 가게였어요. 오래된 단골 손님도 많았고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서 저와 동생들은 그 귀한 갈비만큼은 원 없이 먹으며 세상 부러울 게 없이 자랐습니다. 앞치마에 젖은 손을 슥슥 닦으며 환하게 웃던 그때의 엄마 얼굴이 아직도 제 눈엔 선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는 날이 길어질수록 가게를 엄마 혼자 지키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주방과 홀을 정신없이 오가며 악착같이 버티셨지만 사람 손이 턱없이 부족한 가게를 엄마 혼자 감당하기에 갈비집은 너무나 버거운 곳이었어요.
밤이 되면 저는 이불 속에서 두 귀를 꼭 막곤 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수록 저는 숨을 죽인 채 동생들이 제발 깨지 않기만을 빌고 또 빌었어요. 동생들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게에서 번 돈을 매일 날렸다는 것을, 엄마는 어디선가 빌려온 돈으로 겨우 외상값을 맡고 있다는 걸, 그리고 엄마가 매일 밤 홀로 부엌에 앉아 소리 죽여 울고 있다는 것을요. 불 꺼진 부엌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시던 엄마의 뒷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조그만 국민학생이 이불 속에 잔뜩 웅크린 채 엄마가 저러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가슴을 졸이며 걱정하던 그 밤들이 제 어린 시절에 가장 또렷하고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 혹시 그런 밤이 있으셨나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몰래 숨어서 울었는데 사실 내 아이가 그걸 다 알고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밤이요. 저는 그때 그 어린 마음에도 똑똑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너지고 싶었을지를요. 아버지는 결국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제 중학교 1학년 입학하던 해였어요. 엄마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기다림을 끝내겠다며 이혼을 결심하셨고 오랫동안 눈물로 버텨오던 갈비집도 그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도박빚을 갚고 나니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번듯하던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보증금 몇백짜리 반지하 셋집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네 자매가 함께 쓰던 방은 하나로 줄어들었고 냉장고 안은 채워질 틈 없이 자주 비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엄마는 다른 식당의 주방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어쩌다 쉬는 날이면 정말 파김치가 되어서 방바닥에 쓰러지듯 주무셨어요. 그런 엄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하루하루 빠르게 철이 들었습니다. 아니, 철이 들어야만 했어요. 어린 동생들의 밥을 챙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엄마가 주방 일하러 나가시면서 꾸깃꾸깃한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가시는 날도 있었어요. 그럼 가끔은 신이 나서 분식집으로 달려가 동생들이랑 떡볶이를 사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슈퍼에서 라면 몇 봉지를 사와서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둘째 미연이는 저보다 5살 아래였고 셋째 주연이는 7살, 막내 지연이는 무려 8살이나 어렸어요. 엄마 없는 저녁 저는 라면을 끓이고 밥을 지으며 동생들 숙제를 봐줬습니다. 씻기고 잠드는 모습을 보는 것까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맏딸이니까, 제일 큰 언니니까 내가 여기서 버텨주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정말로 쓰러져 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오롯이 제 것이 아니게 된 게 장녀라는 이름표가 특권이 아니라 무게라는 걸 온몸으로 알게 된 게, 그리고 그 무게를 내려놓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한 채 어느덧 45의 노처녀가 되어버린 게요. 남들처럼 잘 살았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못 살았다고 신세 한탄을 하기에도 애매한 삶이었어요. 부끄럽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아요. 그 사실이 참 서글프기도 해요. 차라리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면 반성하기라도 하고 자랑스럽기라도 하면 어디 가서 당당히 자랑이라도 할 텐데 말이에요. 엄마는 참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딸들을 두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 가정을 홀로 악착같이 떠받치면서도 단 한 번도 못하겠다,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떠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엄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제 도시락을 싸주시고는 곧장 남의 식당 주방으로 출근하셨습니다.
당시 우리 엄마 나이가 43이었어요. 제 나이로 치면 지금의 저보다 겨우 2살 어린 나이였지요. 그 젊은 나이에 이혼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고 줄줄이 달린 자식 4딸까지 그 모진 무게를 대체 어떻게 홀로 감당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릿하고 목이 메어옵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가신 뒤의 아침은 늘 고요했습니다. 조용히 동생들을 깨워 학교 갈 준비를 시키고 싱크대 위에 달랑 남겨진 1,000원짜리 한두 장을 모아서 동생들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조금 형편이 괜찮은 날엔 라면을 끓였고 그마저도 안 되는 날엔 맨밥에 간장 비빔이었어요. 그래도 동생들은 투정 하나 없이 언니가 해주는 밥이라며 참 맛있게도 잘 먹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 주연이가 밥을 먹다가 불쑥 그러더군요. 언니, 우리 이제 갈비 못 먹어? 아무 뜻 없이 그냥 배가 고파 던진 말이었겠지만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곧 먹을 수 있어. 걱정 마라고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중학교 내내 저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가난하다고 뒤처지기 싫어서 공부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하영이는 성적이 너무 아깝다. 어떻게든 공부를 더 시켜야 하는데 라며 저보다 더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당시 제 성적은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충분히 갈 만한 점수였지만 대학이라는 곳은 저에게 처음부터 선택지에 아예 없는 얘기였습니다. 엄마 혼자서 딸의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수능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 바쁜데 저는 집 근처 대형 쇼핑몰 옷가게에 알바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던 날 아침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등을 따뜻하게 한번 토닥여 주시고는 쓱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 잘하고 있는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행히 면접엔 바로 붙었습니다. 그날로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고단한 생활이 시작됐어요. 모든 게 서툴렀지만 눈치 하나로 버텼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잡으려고 목이 터져라 인사를 했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럽다는 말을 참 자주 들었는데 사실 어른스럽다기보다는 그냥 어릴 때부터 어른처럼 살아야만 했던 거겠지요. 그렇게 쇼핑몰에서 1년쯤 일했을 무럼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하영 씨, 내가 잘 아는 동대문 도매 매장 사장님이 사람을 구하고 있거든. 거긴 도매라 힘들긴 한데 한번 가볼 생각 없어요? 하영 씨 같은 사람이 거기서 일하면 진짜 딱일 것 같아서 동대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가슴이 쿵쾅거리며 크게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 두근거림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인지 아니면 제 파릇파릇한 청춘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서글픈 소리였는지를요. 그렇게 주말도 없이 낮에는 동대문 도소매 매장에서 일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다 쉬는 날이 생기면 오히려 뭘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어색할 정도였으니까요. 동대문 시장은 처음부터 저를 아주 혹독하게 단련시켰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남들이 잠든 시장 문이 활짝 열리면 그때부터가 제 진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낮에는 까다로운 손님들을 상대하고 새벽에는 드센 도매 거래처들을 챙기고 산더미 같은 재고, 파악의 옷 정리까지 정말 몸이 2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 매일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게 일을 하면 돈이 생겼고 그 돈이 생기면 우리 엄마 손에 두툼한 봉투를 쥐어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엄마한테 드리려고 하얀 봉투에 돈을 꼭꼭 채워 넣어 가져갔더니 엄마가 봉투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셔서는 한동안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문틈으로 살며시 들여다보니 불 꺼진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흐느껴 우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엄마 나이가 45이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와 똑같은 나이였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 혹시 자식한테 처음으로 용돈 봉투를 받아보셨던 그날이 기억나시나요? 그 돈이 액수가 아무리 작아도 그걸 받아든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파르르 떨렸던 그 기억 말이에요. 우리 엄마도 그날 밤 그러셨을 겁니다. 자식이 기특한 기쁨인지 아니면 고생만 시킨 미안함인지 모를 그 뒤섞인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겠지요. 동대문 시장은 언제나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거래처 사장님들과의 미팅으로 숨가쁘던 나날들. 다행히 저를 친딸처럼 믿어주시는 매장 사장님과 늘 뒤에서 미안해하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저는 본격적으로 동대문이라는 거친 바다에 제 청춘을 통째로 갈아넣기 시작했습니다. 동대문은 밤에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남들이 하루의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밤 10시, 11시가 되면 저는 그제야 부스스 일어나 제대로 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2시, 3시가 되면 시장 곳곳에 환하게 불이 켜지고 집채만 한 옷 보따리를 짊어진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치열한 불빛과 소음, 그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온먼지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그 무렵 저는 밤마다 가끔 못된 딴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대학교 축제를 즐긴다고 난리인데 학과 MT를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제잘거리는데 밤새 술 마시고 동기들과 노는 그런 평범한 일상들. 남들 다 가본다는 학원도 저는 단 한 번 가보지 못했고 수능이 끝났을 때 배낭 하나 메고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교정을 내 발로 밟아본 적도 없었지요. 그 나이라면 아주 당연하게 누려야 할 것들이 저한테는 그냥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나도 가고 싶었다. 학원도 대학도 그 평범하고 반짝이던 청춘도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밤이면 저는 일부러 더 악착같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내 가슴속에 쓸데없는 생각할 틈을 아예 주지 않으려고요. 어차피 홀로 후회해봤자 내 냉혹한 현실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기를 몇 년.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새 매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거래처 사장님이 까다롭게 구는지, 수천만 원의 외상값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남은 재고를 언제 어떻게 돌려야 손해를 안 보는지, 맨몸으로 부딪히며 하나하나 익힌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는 마침내 동대문 도소매 매장의 실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30살이었습니다. 실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월급에 인센티브가 무섭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달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기본급에 거래 실적에 따라 얹어지는 인센티브까지 더해지니 태어나 처음으로 통장 잔고가 시원하게 숨을 쉬는 것 같더군요.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5,600만 원은 거뜬히 넘겼고 시장 성수기엔 1,000만 원 가까이 통장에 찍히는 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생기니까 내 소중한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오래 타시던 다 찌그러진 낡은 중고차를 번듯한 새 차로 바꿔드린 것도 딱 그 무렵이었습니다.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돈 아껴라 하셨지만 저는 그냥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손으로 떳떳하게 번 돈으로 우리 엄마 차를 바꿔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요. 동생들 학원비며 핸드폰 요금이며 대학교 등록금까지 집안에 크고 작은 돈이 필요한 곳이 생길 때마다 저는 아낌없이 돈을 척척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도록 저 스스로를 모질게 길들여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던 31살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동대문에서 일하며 악착같이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세상에 그게 덜컥 당첨이 된 거예요. 처음엔 심장이 터질 듯 기뻤다가 이내 가슴이 턱 막히며 막막해졌습니다. 계약금에 중도금의 잔금 그리고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이자까지 종이에 숫자를 꼼꼼히 적어놓고 보니 제 실장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둘째 미연이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언니, 대출금 나도 같이 낼게. 우리 같이 갚자. 그 무렵 둘째 동생 미연이는 20살이 되자마자 제조업 생산직 공장에 들어가 주간 야간을 교대로 뛰며 몸을 갈아넣고 있었습니다. 아직 셋째 주연이와 막내 지연이는 한창 학교를 다니며 공부할 때였지만 둘째 미연이만큼은 큰 언니인 저 못지않게 아주 악착같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셋째 주연이는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란 알바는 죄다 하며 쉬지 않더니 기어코 간호대를 들어가 졸업하고 병원의 번듯한 간호사가 되었고 마냥 철없는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던 막내 지연이도 전문 대학교를 마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 그 모진 식당 주방 일을 단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우리 5 모녀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그 무서운 집 대출금을 함께 갚아나갔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눈물겨운 시간이었어요. 꼬박 몇 년의 세월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마침내 은행에서 대출금 완납이라는 글자가 찍힌 문자가 휴대폰 화면에 날아오던 날. 그때 제 나이가 36이었습니다. 우리 5 모녀는 거실에 다 함께 모여 앉아 한참 동안을 서로를 미련하게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했을까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적시며 우시면서 그러시더군요. 하영아, 내가 너희한테 내 딸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쩌니. 저는 엄마의 부르튼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미안하긴 왜 미안해. 이거 우리가 피땀 흘려같이 만든 집이잖아. 그러니까 엄마 거야. 이 집, 엄마 집이야. 그날 울음 섞인 엄마 얼굴에 피어나던 그 세상에서 가장 환했던 웃음이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쩌면 저는 평생 그 웃음 한번 보려고 그 기나긴 동대문 시장의 새벽 칼바람을 버텨온 것 같았어요. 자식이 내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그 순간만큼은 부모님들에게 세상 무서울 게 없으셨을 겁니다. 우리 엄마도 그날 밤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내 청춘이 가는지도 모른 채 30 중반을 훌쩍 넘겨가고 있었습니다. 동대문 매장의 유능한 실장으로 또 내 가족의 든든한 기둥으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브레이크 없이 달리던 그 찬란했던 시절. 하지만 정작 제 소중한 청춘이 안쪽부터 조용히 바스러지고 있다는 걸 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섭던 아파트 대출 완납 문자를 받던 날 밤, 저는 참 오랜만에 둘째 미연이와 집 앞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잔했습니다.
가슴이 뿌듯하기도 했고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그 홀가분함 사이로 뭔가 묵직하고 차가운 것이 가슴 밑바닥에 툭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 시간 힘주어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처음으로 살며시 펴는 순간 그 손바닥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 기쁜 날로부터 딱 1년 전 저한테는 10년을 만난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파릇파릇하던 25살이었습니다. 동대문에서 의류거래처 일을 하던 남자였어요. 저처럼 새벽 시장을 뛰는 사람이었으니까 제 고단한 생활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밤낮이 완전히 바뀐 제 엉망인 스케줄에도 군말 없이 늘 맞춰주었고 제가 가족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냥 묵묵히 다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엄마 얘기, 내 어린 동생들 얘기, 동대문 바닥에서 악착같이 버티는 얘기까지.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거나 왜 내가 그걸 다 짊어지냐며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어주었어요. 그 묵묵한 다정함이 그때의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든든한 숨구멍이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만큼은 저도 딱 하나 장녀가 아닌 그냥 평범하게 사랑받는 30살 여자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하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30살이 되던 해 어느 날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하영아, 우리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쁜 게 아니라 덜컥 막막함부터 밀려왔어요. 저는 그날 바보처럼 어색하게 웃으면서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선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내 동생들 나이를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아직 동생들이 사회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였고 거기다 저는 그 무렵 동대문에서 한창 자리를 잡고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악착같이 벌면 우리 가족이 진짜 숨통이 트일 것 같았거든요. 우리 엄마 그 고단한 식당 주방 일도 언제까지나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제 대답에 그 사람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저를 다그치거나 재촉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련하게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를 향한 그 일방적인 기다림이 끝에서부터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있다는 것도요. 그때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말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결혼이라는 게 너무나 무서웠다고요. 내가 이 집을 떠나 행복해지면 우리 엄마는 어떡하나, 동생들은 어떡하나, 내가 없으면 이 가여운 가족이 당장 굴러가기나 할까? 그 무거운 책임감이 항상 제 발목을 모질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걸 꺼내는 순간 제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들켜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잔인하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35살, 그 사람이 38살이 되던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늘 그렇듯 전화가 왔습니다. 밥 먹자고요. 둘이 조용한 식당에 마주 앉았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온 음식엔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채 한참을 무겁게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테이블 너머로 제 거친 손을 천천히 맞잡아 왔습니다. 하영아, 참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나 정말 오래 기다렸잖아.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할게.
나 정말 많이 지쳤어. 내가 나쁜 게 아니야, 알아. 근데 나는 더 이상은 못 기다릴 것 같아. 미안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포맷되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제 가장 찬란했던 25부터 35까지 10년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제 20대 전체가 그 사람과 함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 손을 부르륵 꼭 쥐고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하영아, 제발 이제 나랑 내 인생 살자. 내가 그 집 가장이야? 왜 내 인생을 내가 살지를 못해 왜?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도망치고 싶다고, 나도 이 지긋지긋한 장녀 자리 다 집어던지고 싶다고, 나도 그냥 평범하게 당신이랑 결혼해서 남들처럼 살고 싶다고. 왜 나만 평생 이렇게 숨막히게 살아야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이기적이고 당연한 속마음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그 말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붙잡힌 손을 슬그머니 빼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덤덤하게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오빠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지. 그게 끝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멀어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저는 눈물 한 방울조차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멍했습니다. 제 찬란했던 10년의 청춘이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토록 기뻤던 아파트 대출 완납 문자가 날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미연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31살의 미연이가 드디어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부가 될 사람은 참 괜찮아 보였어요. 단단하고 성실한 사람 같았습니다. 딸들만 있는 집에 장가 오는 남동생이 생기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정말 눈물나게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가슴 한쪽 구석이 묘하게 시리고 저려왔습니다. 드레스숍에서 둘째 미연이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반짝이며 서 있는 걸 바라보는데 제 머릿속엔 자꾸만 엉뚱한 생각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조금만 더 솔직하게 매달렸더라면, 그때 조금만 장녀라는 짐을 내려놓을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쯤 나도 저 드레스를 입어볼 수 있었을까? 지나간 일이고 이미 끝난 인연, 더 이상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머리를 흔들면서도 자꾸만 서글픈 미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연이가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방긋 웃는 그 순간에도 저는 속으로 조용히 혼자만의 아픈 이별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이상한 일도 특별한 일도 전혀 아닌데 말이죠. 미연이의 결혼식을 딱 한 달 앞둔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미연이에게 줄 축의금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엄마에게도 다른 동생들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고 제가 새벽 시장에서 모은 돈 중 2천만 원을 봉투 안에 꼭꼭 채워 넣었습니다. 다음 날 미연이 손에 그 묵직한 봉투를 가만히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혼수에 보탰어. 미연이가 그 봉투를 받아들더니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꽉 잡고는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미연이를 붙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대견해 기쁜 건지 아니면 내 처지가 서러운 건지 그저 온갖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동대문 새벽 시장의 차가운 칼바람을 10년 넘게 온몸으로 맞으며 옷 보따리를 나르던 손이었습니다. 군데군데 굳은 살이 둔탁하게 박혀 있고 거칠고 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버린 못생긴 손.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산 거지? 태어나 처음으로 제 인생을 향한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답이 없는 먹막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냥 아주 오랫동안 그 슬픈 질문을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해 겨울, 둘째 미연이가 시집을 가고 다시 2년의 세월이 흘러 셋째 주연이도 같이 일하던 병원에서 만난 착한 제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입장하는 주연이를 보며 새삼내 동생 정말 이쁘다 흐뭇하게 생각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뒤편에서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꽂히더군요. 저기 신부 어머니 옆에 서 있는 사람은 큰 언니래. 나이가 꽤 많다던데 아직 미혼이라네. 뭐가 문제가 있나? 동생들 다 시집 갈 때 언니는 결혼도 안 하고 뭐한대? 아무렇지 않은 척, 못 들은 척 앞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날카로운 말들이 제 가슴에 콕콕 박혀 다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동생들이 결혼을 하고 치열하게 지켜온 아파트 집에는 이제 우리 엄마와 저 그리고 막내 지연이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9. 막내 지연이도 직장 생활을 하며 나름 바쁘게 살고 있었고 저 또한 여전히 뜨거운 새벽 시장을 뛰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늘 그래왔던 대로 매일 밤 치열하게 일하고 벌고 내 소중한 가족들을 알뜰히 챙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세상이 갑자기 씻은 듯이 멈춰버렸습니다. 코로나19라는 낯선 단어가 뉴스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던 그날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처음엔 그냥 지독한 독감 같은 거겠거니 생각했어요. 설마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내 소중한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한 설마가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동대문 새벽 시장이 셧다운 되었습니다. 새벽 2시만 되면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그 거대한 시장이 어느 날 거짓말처럼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늘길이 막히며 외국인 바이어들의 발길이 끊겼고 수년 동안 실내로 거래하던 도매 거래처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기더니 연쇄적으로 줄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앞만 보고 달려온 제 유일한 삶의 터전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공중분해가 되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무거운 돌덩이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히 몸이 편해진 게 아니었어요. 뭔가 제 존재 자체가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것 같은 무서운 공포였습니다. 20살 청춘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브레이크 없이 달려온 사람이 갑자기 달려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니까요. 처음엔 그냥 그래 평생 고생했으니 몇 달 푹 쉬어가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어가자 무기력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제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컴퓨터 모니터에 시린 불빛에만 의지한 채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거실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영아 나와서 밥 먹어라 하고 문을 두드리면 저는 그냥 퉁명스럽게 안 먹어 소리치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폰 알림이 새벽부터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동대문 사람들과 삼삼오오 모여있던 오픈 채팅방이었습니다. 다들 일자리를 잃고 답답해서 켜둔 방이었는데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 온통 코인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더군요. 리플이 몇 배가 올랐다더라. 도지코인이라는 게 터졌다더라. 시장 바닥에서 오래 일한 김 실장이 이번에 코인으로 수억 원을 벌었다더라. 사방에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순간 잔인한 세상이 오롯이 저만 빼놓고 저 멀리 돈을 벌며 달아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 전까지 참 미련할 정도로 안전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은행에 가면 VIP 대접을 받는 장기 우수 고객이었고 남들 주식이다 뭐다 할 때도 그저 안전한 적금, 거치식 펀드, 대형 ETF 정도만 돌다리를 두드리듯 조심스럽게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코인 같은 건 실체도 없는 뜬구름 같은 거라고 나 같은 사람 체질엔 절대 안 맞는 거라고 선을 긋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방이 꽉 막힌 어두운 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멍하니 모니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성적인 판단력이 무섭게 흐려지더군요. 차라리 예전처럼 몸이라도 바쁘게 움직였다면 절대로 그런 미련한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무서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눈부시게 바쁘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바로 그 잔인한 자괴감이었습니다. 결국 처음엔 재미삼아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리플 코인을 아주 조금 샀는데 신기하게도 며칠 만에 파란 숫자가 빨갛게 변하며 돈이 불어나더군요. 또 다른 도지코인이라는 것도 사봤는데 그건 역시 사자마자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순간 제가 투자의 귀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 만에 돈을 벌었던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굳게 닫아 걸었던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계신 엄마 손에 빳빳한 5만 원짜리 몇 장을 쥐어드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용돈에.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그깟 몇십만 원 돈이 좋아서가 아니었겠지요. 몇 달 동안 유령처럼 방구석에 박혀서 안 나오던 큰딸이 환하게 웃으며 방문을 열고 나온 그 모습이 사무치게 반가우셨던 거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엄마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가슴속에서 위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다. 내가 이걸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다시 무언가를 해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코인이라는 늪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빨갛게 미친 듯이 오르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시퍼런 칼날이 되어 무섭게 무너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통장 잔고가 반토막이 나서 증발하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폭락이 찾아오는 날이면 저는 다시 방문을 쾅 걸어 잠갔습니다. 거실에서 엄마가 밥 먹으라고 애타게 목청을 높여 불러도 저는 죽은 듯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이 덜덜 떨리는 채로 시시각각 변하는 핸드폰 화면만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예전처럼 오를 거야. 주문처럼 같은 말을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빨갛게 오르는 날엔 기분이 좋아 엄마 용돈을 더 챙겼고 파랗게 떨어지는 날엔 더 깊은 방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잔인한 패턴이 매일 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쥔 소중한 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상하게 이성은 더 마비되고 심장은 조급해져서 오히려 남은 더 큰 돈을 불 속으로 밀어넣게 되더군요. 내가 잃어버린 돈을 어떻게든 내 손으로 만회해야 한다는 그 지독한 집착이 제 머릿속을 완벽하게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나중엔 이름도 생소한 온갖 잡다한 코인들까지
손을 댔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리딩방, 오픈 채팅방에서 누가 이 코인 조만간 몇백 % 폭등합니다. 무조건 사세요. 하면 돈을 척척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만 그때 그 어둠 속에서는 그 썩은 밧줄이 제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를 붙잡고 앉아있던 그 고독한 시간들이 어떤 날은 새벽 4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활기차게 동대문 새벽 시장을 뛰며 옷 보따리를 나르던 시간도 똑같은 새벽 4시였습니다. 시계 바늘은 똑같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제 삶은 완전히 다른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의 터널을 흘려보냈을까요?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제 주거래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에 어떤 숫자가 선명하게 찍히는데 처음엔 제 눈이 멀어서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지독한 먼지 구덩이에서 제 파릇파릇한 20대와 30대의 청춘을 다 바쳐 20년 가까이 피땀 흘려 모아둔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든든한 보루였던 그 거대한 돈이 정말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어두운 방 안에 가둔 시간 말이에요. 그때 나이 42이었어요. 통장 잔고 영원. 멍하니 빛바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저는 그냥 핸드폰을 차가운 바닥에 뒤집어 엎어놓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너무 큰 절망 앞에서는 슬픔도 잊어버리는지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온몸에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 지독한 정막을 깨고 방문 너머 거실에서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영아, 나와서 밥 먹어라. 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잔인한 숫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닌 그 어떤 괴물이 되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조차 전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저 온종일 커튼을 캄캄하게 쳐놓고 방 안에 갇혀서 멍하니 핏기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는 비참한 날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거실에 계신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방 앞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셨어요. 하영아, 잠깐 나와봐. 처음엔 그냥 귀를 막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매일같이 지치지도 않고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다정했던 엄마의 목소리가 제 귀를 날카롭게 긁어대기 시작하더군요. 참 이상한 일이었지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왜 그렇게 끔찍하게 듣기 싫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또다시 제 방문을 톡톡 두드리셨어요. 저는 그날따라 몸은 죽을 것처럼 피곤한데 잠은 전혀 오지 않고 머리는 터질 것 같아서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 어떤 잡념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방문 너머로 엄마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아, 나와서 딱 밥 한 숟가락만 먹고 다시 들어가면 안 될까? 그 나지막한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안에서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무언가가 툭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부서질 듯이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애처롭게 서 계시던 엄마를 향해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제발, 제발 나 좀 그냥 가만히 놔둬. 제 섯을 퍼런 고함에 놀란 엄마가 깜짝 놀라
뒤로 한 발짝 물러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내 입을 뚫고 나오는 그 잔인한 칼날들을 제 통제력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장녀로 태어나서 평생 이 고생을 해야 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대체 다 누구 때문인데? 그때 아버지가 도박하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혼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먼지 구덩이 바닥에서 내 청춘 다 갈아 넣으면서 일해야 했을까? 말들이 복물 터지듯 쏟아지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 혼자 갇혀서 썩고 썩어가던 장녀의 한들이 한꺼번에 피고름처럼 터져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억울하고 서럽고 분하고 그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서 고스란히 엄마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내 10대도 20대도 30대도 이제 40대까지 전부 다 가족들 위해 갖다 바쳤잖아. 그래서 내가 얻은 게 도대체 뭔데?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나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다 엄마 때문이라고. 제 모진 폭언에 엄마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그저 가만히 서서 눈물이 고인 채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요. 저를 향해 화가 나신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딸이 무서워서 피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 보이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눈치를 보며 평생을 죄인처럼 사셨던 우리 가여운 엄마가 가장 믿었던 큰딸한테 온 가슴에 대못이 박히면서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말들을 묵묵히 다 받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엄마의 얼굴을 외면하며 방문을 다시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뺨을 타고 흐르는 그 눈물이 내 처지가 억울하고 서러워서 나는 눈물인지 아니면 방금 내 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 가슴에 갈기갈기 난도질을 해버린 제 자신이 스스로 너무 끔찍하고 혐오스러워서 나는 눈물인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적막한 거실에서 미세한 소리가 방 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홀로 울고 계셨습니다. 자식들 들을까 숨을 죽여가며 꺼이꺼이 우시는데 그 가슴이 꽉 막힌 마른 울음소리가 거친 문틈 너머로 제 가슴팍에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 슬픈 울음소리는 제가 아주 어릴 적 그 불 꺼진 부엌 바닥에서 혼자 외롭게 어깨를 들썩이시던 그때의 엄마 울음소리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입술이 터져라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게도 그런 날들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어요. 엄마가 제 방문을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날이면 제 안의 괴물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고 더 표독스럽고 모진 말들을 사정없이 쏟아냈습니다. 어떤 날은 엄마가 능력이 없으면서 왜 나를 낳았냐고 대성통곡을 했고 또 어떤 비 오는 날엔 나 이제 더 이상 살기조차 싫다며 엄마를 협박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엄마 가슴을 후벼 파는 잔인한 흉기라는 걸 뼈저리게 알면서도 저는 멈추질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야겠기에 내 고통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던 것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막내 지연이도 거실에서 제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우리 집 거실에서는 엄마의 눈물 섞인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저는 캄캄한 방 안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온 가족이 피땀 흘려 대출금을 완납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그 따뜻했던 우리 집은 어느새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차디찬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잔인한 날이 있으셨나요?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나를 정면으로 노려보며 내 인생 망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라고 뼈 아프게 쏘아붙이던 바로 그 처절한 순간 말이에요. 그 모진 말이 결코 사실이 아닌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내가 해준 게 없어서 차마 말 못하고 그저 자식 앞 죄인이 되어 피눈물로 다 받아내셨던 그런 슬픈 날이 있으셨나요? 우리 가여운 엄마도 그 시절 매일 밤을 분명 그렇게 지내셨을 겁니다. 가장 믿었던 큰딸한테 받은 그 깊은 상처를 그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홀로 가슴을 쥐어짜며 사귀고 또 사귀면서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문을 굳게 닫아 걸은 채 저는 점점 더 깊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상 그 누구도 나라는 괴물을 이 늪에서 절대로 꺼낼 수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의 터널이 흘러갔을까요? 제가 방 안에 갇혀 세상과 담을 쌓은 지 어느새 몇 달이 더 지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뀐 것도 몰랐어요. 커튼을 걷지 않으니 밖이 어떤지도 몰랐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엄마구나 싶어서 이불을 더 끌어당겼는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언니, 나야 미연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둘째 미연이었어요. 결혼하면서 멀리 떨어져 사는 미연이 조카 키우면서 살림하느라 정신없는 동생이 갑자기 무슨 일로 왔는지 그 순간엔 생각이 잘 안 됐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말했겠죠. 저희 집 지금 상황을요. 잠깐 들어갈게. 언니 대답은 안 해도 돼. 그냥 내 말만 들어. 미연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나 결혼할 때 준 돈 있잖아. 2천만 원. 나 그거 한 번도 안 썼어. 언니가 밤낮 없이 일하며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써. 그냥 그대로 모아뒀어.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서 이불을 걷었어요. 언제 잘랐는지 기억조차 까마득한 헝클어진 긴 머리에 몇 달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꼴이었는데 미연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더라고요. 미연이가 제 침대맡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제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2천만 원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언니, 미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뭘 해줬는지. 언니는 정말 몰라서 그래. 우리한테 언니는 엄마였고 아빠였고 동시에 우리 집 가장이었어. 엄마 일할 때 동생들 챙기고 학원비 대고 대학 등록금 내고 집 대출 갚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 결혼할 때 이 돈까지 줬잖아. 언니한테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평생 다 받기만 했어. 미안해, 언니.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언니, 왜 여기 이렇게 바보같이 갇혀 있어? 언니가 잃은 건 돈이 아니야. 그냥 언니 자신이야. 내가 평생 보고 자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던 내 언니 전하영. 언니가 우리 이렇게 번듯하게 다 키워놓고 왜 이 어두운 방 구석에서 혼자 아파하고 있어? 언니는 내 영웅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제발 다시 일어서 줘. 언니는 할 수 있잖아. 지금까지 어떤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늘 이겨냈잖아. 언니는. 미연이의 눈가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닿는 순간 제 눈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미연이의 손을 부서질 듯 꽉 잡고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방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식당 주방 일을 수십 년 하신 엄마의 손은 그날도 거칠고 부르텄어요. 그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칠순의 우리 엄마가 제 앞에서 애원을 하셨어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쥐면서 그리고 목이 메어 끊어지는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영아. 한참 만에 이어진 말씀이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큰딸 곱디고 온 청춘을 다 갉아먹어버려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못나서 이렇게 됐어.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하영아, 돈 같은 거 없어도 돼. 집 없어도 돼. 엄마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바라. 그냥 제발 내 착한 딸로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이렇게 간절히 빌게. 응?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쳤어요. 돈을 잃은 건 맞아요. 청춘을 다 쏟아부은 것도 맞고요. 억울한 것도 서러운 것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엄마가 애원하고 있었어요. 제발 다시 살아달라고, 다시 살아가라고요. 저는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도 저를 꼭 안으셨어요. 셋이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울었어요.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만에 제가 고개를 들어 엄마 얼굴을 바라봤을 때 엄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으셨어요.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꽉 잠가두었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의 눈물 이후로 제 삶은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커튼을 걷는 것부터였어요. 오랫동안 닫아뒀던 커튼을 양옆으로 밀어젖히니까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셔서 손으로 가렸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손등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그냥 평범한 오후의 햇빛인데 말이죠. 그 다음 날엔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아서 오랜만에 숟가락을 들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시면서 살짝 웃으셨어요. 그 웃음 하나에 저는 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방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냉정하게 제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44. 결혼도 못했고 제 나이 또래처럼 자식도 없었고 가진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초라한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게 어떤 면에선 가장 편한 출발선이기도 했으니까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 동대문 새벽시장 바닥에서 악착같이 버텨온 사람이 저였어요. 남들 다 잘 때 일하고 남들 다 놀 때 일하고 그렇게 2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끈기가 어디 간 건 아니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했어요. 동대문 의류시장은 코로나 이후 예전 같지 않았고 40이 넘은 나이에 새 업종으로 취업문을 두드리기엔 세상이 냉정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셋째 주연이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끔 했던 말이요. 언니, 요즘 요양 쪽에 일할 사람이 너무 없어. 어르신들 케어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돌봄.
누군가를 곁에서 돌보는 일. 생각해보니 저는 평생 그 일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엄마를, 동생들을, 가족을 돌봐온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배워서 하는 걸 저는 이미 몸에 새기고 살아온 것들이었어요. 마음을 정하고 나서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요양보호사 학원에 등록해서 콜을 받고 공부했어요. 함께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엔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엄마 또래 되시는 분이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필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젊은 사람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하네. 대단해. 젊은 사람이라는 말에 오랜만에 피식 웃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외워야 할 것들이 많았고 나이가 드니까 예전처럼 한번 보면 머릿속에 박히지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공부하고 낮에 실습을 나가고 저녁엔 다시 책을 폈습니다. 동대문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었지요. 방법은 늘 하나였습니다. 그냥 하는 것, 될 때까지 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던 날 저는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엄마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계셨는데 제가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엄마가 화면을 들여다보시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여셨어요. 우리 딸 해냈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꽉 채우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병원으로 출근을 합니다. 동대문 실장 시절처럼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에 비하면 월급이 한참 적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받는 이 월급이 그때 그 두툼한 인센티브 돈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시 땀 흘려 일하며 번 돈이니까요. 매달 월급날이 되면 저는 엄마 손에 봉투를 쥐어드립니다. 엄마는 매번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도 그 봉투를 받아드실 때면 꼭 환하게 웃으세요. 그 웃음을 보면 저는 또 내일 출근할 힘이 생깁니다. 물론 여전히 저를 아는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겠지요. 저 집 큰딸, 나이 45에 시집도 못 가고 아직도 엄마 품에서 산다더라.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말이 예전처럼 가슴을 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제 찬란했던 20대와 30대의 청춘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요. 제 청춘은 절대 허투루 그냥 흘러간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와 내 소중한 동생들을 향해 제 전생애를 전부 아름답게 쏟아부은 거였습니다. 그게 결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 당당하게 압니다. 45. 남들은 늦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다시 제 손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사는 삶으로요. 엄마가 오늘도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 제 등 뒤에서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영아, 오늘도 잘 다녀와. 저는 옷을 여미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어요. 45의 봄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무거운 울타리를 책임지느라 내 청춘을 다 쏟아붓고 홀로 울고 계신 이 땅의 아들, 딸들이 계신가요?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결코 늦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내 곁에 숨쉬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진짜 시작이니까요.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